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이 며칠이야 벌써 3월 8일이네. 3월 8일 금방 갑니다.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천혜자 바쁩니다. 산에 가서 일도 해야 하고 진짜 말 그대로 할 게 많네. 노가다도 해야 하고 땀도 흘려야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중노동 이 고통, 이 중노동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들 음? 심각한지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열심히 젊었을 때 벌어 모아야 돼. 벌어서 좀 약간 모아놔야지 자산을 잘 불려 나간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차례장처럼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요즘 먹고 사는 게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 겁니다. 요즘은 이럴 때에서 친구가 필요해. 친구. 어떤 친구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필요하겠지. 딱 한마디로 진짜랑 가짜 친구를 여러분들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 응? 진짜 친구가 누군지, 가짜 친구가 누군지를 한번 가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는 않아요, 보통. 근데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취미가 이제 비슷해가지고 이 사는 동네가 근처라면은 사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 중에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친구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성공을 방해하는 가짜 친구도 있더라. 가짜 친구. 아주 위험스럽죠. 이 둘을 가려내는 방법은 사실 무척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딱 한마디면 충분해. 한마디. 과연 뭘까요, 여러분? 딱 한마디면 충분하다. 바로요, 여러분의 원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대한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친구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동조해주면서 이 도움을 주려 노력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친구는 그 일이 안 될 가능성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찬물을 끼얹고 조언이라 가장한 그런 비관 섞인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안 그럴 것 같나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만나야 할 진짜 친구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사람이지 다짐을 무시하고 행동에 회방 놓는 그런 방해꾼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 친구들한테 여러분의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꼭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 할 사람과 관계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할 사람과 관계를 멀리 할 사람들. 꼭 여러분들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 돼. 가짜 친구는 안 된다. 절대로. 알겠죠? 요즘 보니까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그 재고 재산, 이 재고 자산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답니다. 50조 원. 야, 50조 원을 넘어섰다. 재고 자산.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공시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 삼성의 재고 자산 총액이 52조 1879억이에요. 2021년 말에 41조 3,844억 원 대비 26.1% 증가를 했는데 삼성의 재고 자산이 5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가 처음이더라. 다만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고 수준은 다소 완화됐어요. 지난해 3분기 보니까 57조 3,198억 원 대비 재고 자산은 5조 원 넘게 감소를 한 건데 5조 원을 감소를 했는데 이 재고 자산 회전율도 작년 3분기 말에는 3.8회에서 작년 4분기 말에는 4.1회로 개선이 됩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 자산이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가 이제 빨라졌다. 빨라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빨라졌다.
지난해 그 하반기 이후 이제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등 특단의 조치로 이제 재고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호전된 걸 보이는데 이 모바일 등 그 HHP죠. 이 HHP 생산 가동률은 지난해 3분기 72.2%에서 작년 말에는 69%로 낮아졌습니다. TV 등 영상기기도 같은 기간 75.4에서 이제 75%로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생산량 조절에 나서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사업 부분은 재고가 여전히 쌓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 그 DS 부분의 재고 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9조 576억, 지난해 3분기 대비했을 때 증가를 했습니다. 21년 말과 비교를 하니까 76.6%나 급증을 했더라. 특히 주력 상품의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둔화됐더라고요. 메모리. 이 팔리지 않는 상품 재고가 6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한 165%가 급증했고, 이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제품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재고가 지속 급감을 해요. 그 삼성의 작년 말 그 별도 기준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2조 5,294억인데 전년 같은 기간 6,965억 원 대비 3.6배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수요 급감으로 삼성전자 지난해 평균 연봉이 한 900만 원 줄었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전자공 시스템 보면은 삼성의 그 지난해 1인 평균 연봉이 1억 3,500만 원이야. 1인 평균의 평균 1억 3,500만 원. 전년 대비 6% 감소를 했고, 남성 직원은 평균 1억 4,300만 원, 여성은 1억 1,000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 수는 전년보다 7,959명 늘어났고, 12만 1,400명 정도 집계됐어요. 반도체 부분에만 7,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등기 이사인 이재용 그 삼성전자의 회장은 2017년부터 6년째 보수를 받지 않고 이외에 뭐 미등기 임원은 918명, 1인 평균 급여액은 7억 300만 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임원은 김기남 삼성전자 그 SAIT 회장인데 지난해 연봉 56억을 수령했네. 야, 연봉 킹이네. 김 회장은 급여 17억 2,300만 원, 상여금이 37억 3,500만 원이에요. 기타 근로소득은 2억 1,400만 원 포함이니까 56억 7,200만 원 받았어요. 삼성은 지난해 DS 부분 실적을 비롯해 가지고 신기술 확보나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제시 등을 통해서 경영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정은승 삼성전자 고문이 한 80억을 수령했답니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고 정고문은 급여 9억과 9억 4,200만원, 상여가 19억 5,4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억 9,200만원, 퇴직소득 49억 8,500만원입니다. 등기사인 한종희 그 부회장도 급여가 12억 2,900만원, 상여금 32억 2,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억 7,900만원, 그래서 46억 3,5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하네요. DX 부분의 제품 경쟁력을 높였고 B2B 기업 간 거래죠. B2B하고 서비스 사업 강화로 미래의 경쟁력을 키운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것 같아요. 사내이사 중에서는 한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경계현 사장도 29억 5,300만 원 수령했네요. 그리고 사내이사가 아닌 그 승현준 DX부분 삼성 리서치 글로벌 R&D 협력 담당 55억 8천만 원. 야, 뭐 이렇게 많이 받아? 하여튼 이원진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이 54억 5,300만 원. 노태문 사장 모바일 쪽이죠. 41억 원을 받았다. 삼성은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재고 자산도 1년 사이에 한 12조 원 이상 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의 재고 자산이 52조 1876억, 전년 41조 3844억보다 20% 늘었어요.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 재고가 29조 576억 원으로 같은 기간 76%나 늘었다고 했죠. 전장 사업 부분인 하만의 재고는 1조 6,955억 원에서 이 기간에 24%나 증가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은 지금 뭐 임원들 특히 뭐 사장, 뭐 부회장 이런 사람들 연봉 다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연봉 반납해야지. 삼성전자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좀 뭐 대외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뭐 40억, 뭐 50억씩 받는 게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다 반납해야 한다. 그냥 연봉 1억만 받고 그냥 있어야지. 어디 40억이나 50억씩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재용 회장이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다시 연봉 회수를 하든지 해서 응? R&D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D. 응? 참 한심스럽네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봉을 이렇게 다 받아가면 되나?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임원급 정도면 연봉 1억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과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무슨 몇십억씩 받아가가지고 응? 이 배를 채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좀 주주들은 지금 다 죽어게 생겼는데 응? 주주 환원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할 것 같고 우리 이재용 회장이 좀 정신 좀 빨리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현재 TV 시장이 직격탄을 이제 맞았어요. 지금 삼성이 10년 만에 6.28강 다이오즈죠. 올레드. 이 올레드 TV 시장에 재진입을 하는데 이 프리미엄 TV 시장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양사가 두 회사가 올해 올레드 TV 신제품을 잇따라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전이 아주 날카로워 아주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깨 따르니까 삼성은 오는 9일에 네오 QLED 8K짜리하고 네오 QLED TV 함께 이제 차세대 그 디스플레이 퀀텀 닷 올레드를 적용해가지고 올레드 TV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은 출시에 앞서서 이재용 회장이 사업장을 방문해가지고 신제품 TV 리모컨 버튼까지 직접 챙겼어요.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삼성이 또 국내 올레드 TV 출시가 10년 만이야, 10년 만. 그래서 앞서서 봤을 때, 앞서 2013년 올레드 TV를 선보인 삼성전자는 기술력과 수율, 수익성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LCD TV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디스플레이 기술이 향상되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니 전략을 수정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올레드 TV의 절대 강자 LG도 8일날 서울 서초 R&D 캠퍼스에서 지난 10년간 그 올레드 TV 시장을 이끌어온 혁신 기술 그리고 2023년형 신제품을 소개를 합니다. 이 글로벌 전체 TV 시장 이거 1위는 삼성인데 이 수익성이 높은 올레드 TV는 LG전자가 한 60%에 근접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조사관에 보면은 그 지난해 글로벌 올레드 TV 출하량은 650만 대 수준이고 이 중 올레드 TV 출하량은 382만 4천 대, 10년 연속 2위다. 1,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삼성으로는 시장 진출이 불가피했을 거예요. 앞으로 삼성과 LG 간 올레드 TV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과 LG 간의 그 신경전도 감지되는데 최근에 웨시는 지난달 28일 LG전자 독일법인이 주최한 미디어 행사에서 미국 IT 매체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QD OLED TV 그 버닌에 취약하다고 주장이 나왔다고 전하는 것 같아요. 양사 OLED TV의 그 최대 밝기 등 사양이나 그 사용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직접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그런 반응도 있고 LG의 W OLED는 적색, 녹색, 청색 소자를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흰색을 만들고 그 위에 컬러 필터를 덧대가지고 색을 구현합니다. 반면에 QD OLED는 청색 소자를 발광원으로 해가지고 그 무기물인 퀀텀 닷을 컬러 필터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능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치열하다 서로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삼성의 그 모바일 디램 그 LPDDR5X죠. 이거는 전작 대비 전력 효율이 약 20% 높답니다. 이 디램이 들어간 스마트폰은 전기를 덜 쓰는 거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데 그런데도 삼성은 이런 탄소 저감 성과에 대해서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없어. 정부가 운영하는 탄소 배출권 제도 하에서는 생산 공장 등에서 직접 절감한 그 탄소량에 대해서만은 배출권을 준다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요. 지금 상공에서 보니까 이달 민간 차원의 자발적 탄소 저감 크레디트 그 시장 조성을 본격화하는데, 이 삼성전자처럼 그 기술과 제품을 통해서 탄소 저감에 기여하거나 산림 조성 보호 활동 등을 하는 기업에 크레디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상인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 크레디트를 주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별도의 거래소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 차원의 탄소 저감 크레딧 시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미국의 그 비영리 법인이 있어요. 베라하고 스위스의 골드 스탠더드가 운영하는 거래소는 세계 1, 2위를 다퉈요. 시장 조사 업체 에코시스템 마켓플레이스에 따르니까 전 세계 민간 탄소 저감 크레딧 시장의 그 거래 금액이 2020년 5억 2천만 달러에서 21년 19억 8,500만 달러로 281% 급증을 했고, 톤당 2, 3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는 크레디트를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고판 영향이 있다고 해요. 민간 크레디트는 기업의 탄소 중립, 그 인증, ESG 마케팅 등에 활용이 되는데, 지난해 6월 탄소 중립 윤활유를 출시한 SKM 무브가 대표 사례예요. 이 회사는 윤활유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베라에서 우루과이의 그 산림 조성 조성을 통해 가지고 그 창출된 크레디트 있어요. 크레디트를 매입을 합니다. 세계적인 그 레저 업체 월트 디즈니, 온라인 동영상 OTT 강자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하여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매년 10만 톤 넘는 그런 규모의 크레디트를 구매를 하는 거죠. 민간 탄소 저감 크레디트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는데,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서도 시장 규모가 한 500억 달러 간다는데 500억 달러 확대될 거다.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 법제를 선언했고, 기업도 선제적인 ESG 활동에 나서고 있고,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예상되고, 대한상의가 최근에 국내 매출 상위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응답 기업 374곳, 66.8%가 자발적인 탄소 저감 시장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상의는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의 탄소 저감 크레디트 허브로 도약한 데는 장기 계획도 세웠는데, 관건은 신뢰성이다. 그래서 이제 베라 골드 스탠더드보다 공정하고 빠르다는 인식이 생겨야지 국내외 기업들이 대한상의에 인증 요청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1월 만든 한국형 탄소 감축 인증 표준을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항공부분 탄소 상쇄 감축 협약 등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신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반도체 그 업황 그 한파 속에서 이제 시설 투자, 연구개발 이렇게 비중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해 보니까 10% 늘어난 수준이에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기술 경쟁력과 시장의 지배력 유지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이 공시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지난해 시설 투자액은 전년 대비 10.1% 늘어나서 53조 1153억 원입니다. 이 반도체 부분에만 전체의 90.1% 47조 8700억 정도가 투입됐고, 연구개발 비용도 전년 대비 10.3% 늘어나서 24조 9292억이 집행됐어요. 연구개발의 결실로 특허 보유수도 22만 5,910건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9,506건이 늘어난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올해도 그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액을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최근에 자회사죠,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한 20조 원 정도를 차입을 했어. 올해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차세대 기술의 그 경쟁력 확보, 그리고 미래 수요 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 같아요. 뭔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 투자 효율성 제고에도 집중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진행된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김재준 부사장이 그랬어요. 최근 시장 약세가 당장 실적에 우호적이지 않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할 좋은 기회다. 그리고 올해 시설 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3년도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한데 너무 많이 들으면 또 머리 아프니까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